대한민국은 산업화로 한강의 기적을, 한강은 문학으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이 대한민국에 한바탕 신명나는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침체 일로를 겪고 있던 출판 업계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쇄소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명절날 방앗간에서 떡을 찍어내듯이 책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더욱 고무적인 소식은 한강 작가님의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에 대한 관심, 독서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한 분야의 위대한 개척자, 선봉자는 자기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 분야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위대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분위기에 대도 않는 찬물을 끼얹으려는 불온 세력들이 있어서 노벨상과 그 심사 과정에 대해 잠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노벨상은 스웨덴의 화학자 노벨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69년도에 경제학상이 추가되고 기존에 있던 평화,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마지막 문학까지 매년 12월 10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시상식이 열립니다. 시상식에서는 소개사는 수상자의 모국어, 추천사는 스웨덴어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또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새로운 국뽕이 차오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매년 10월이 되면 올해도 10월 달에 한강 작가님 문학상 발표를 했죠, 수상자를. 이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 위원회와 심사위원회와 스웨덴 아카데미는 내년 노벨상 선정자를 위한 작업을 10월부터, 이전에 1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작가들, 이 분야의 전문가들, 전 세계에 있는 200여 명에 이르는 분들에게 후보 추천을 받기 위한 서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년 2월 1일까지 후보 추천을 받으면 다시 수천 명의 인원이 투입이 돼서 후보자들의 작품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역사적 사실 왜곡 이런 게 없나 당연히 문학 작품도 봐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에게 또 자문을 구해서 철저한 검정, 심사, 완벽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일부 불온 세력의 주장대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폭력이 명백히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 작가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뉴스들 중에서 좀 관심 있었던 거 전해드리면 이 아버지가 교사였었는데 교사였던 아버지가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전업작가, 소설가로 길을 들어섭니다. 이 아버지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한강 작가의 집에 책은 넘쳐나고 면학 분위기는 조성이 됐지만 늘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적극적인 결정으로 1980년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며 당시 사건의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암흑한 시대 1980년 광주에 이른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사람들이 가슴에 품어야만 하는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형장을 담은 영상과 사진들이 사람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전해지다 한강 작가의 아버님인 한승원 작가의 책상 위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10대의 한강은 그 사진첩을 보고 여러 가지 감정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훗날 소년이 온다라는 노벨문학상의 한 작품이 되는 소설을 써내게 되는 거죠. 이 한강 작가는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출판사에 취직을 해서 생활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글 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점심시간을 줄이고 퇴근 후에는 집에 막 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 전 새벽에 일어나서 글쓰기를 할 정도로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가 더 대단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년이 온다로 국가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당합니다. 뭐 책이 국가에 지원받는 도서에 선정이 되지도 못하고 심지어 해외 출판 문화제 이런 데 참가도 못하게 되는 자신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 날을 출간했다는 용기와 예술과 문학에 대한 열정,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거부한다는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결정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노벨 재단에 편지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못 받게 해달라고. 이게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지가 의견 주장의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슬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큰 기쁨과 함께 이 노벨 문학상을 거부한다는 시대를 보며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이 자꾸 떠오릅니다. 첫 문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K-팝, K-드라마와 영화, K-푸드의 성공과 세계적인 흥행에 이어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김구 선생이 그렇게나 바라던 문화 강국에 이른 지금은 최고의 시절이자 노벨 문학상의 수상을 자국민이 거부하고 그 작품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디지만 칼보다 펜이 강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며 무지가 뻔뻔함이 아닌 수치로 여겨지고 진지함이 회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쾌거입니다. 평산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어느 다독가의 독서 노트를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절대 잊혀서는 안 되는 어떤 죽음들과 장례는 계속 진행 중이고 어떤 역사 왜곡으로도 묻어버릴 수 없는 죽음의 의미는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의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큰 화두인 광주 5.18 정신이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한 소년의 눈을 통해 아프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읽어내는 것만으로 개인과 집단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되새기고 삶이 되어버린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여 억울한 죽음들은 진혼할 수 있습니다.